화면 공유.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근거이론 연구 방법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나타나 있지만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grounded theory예요. 그리고 그거에 methodology라는 것이 붙어서 근거 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면서 논문을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론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이론을 grounded, 뭔가 밑바탕에 어떤 그 되게 세세한 실질적인 사료를 수집해 가면서 귀납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연구 방법론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거 이론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해서 그걸 이제 분석해서 이론을 개발하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존의 선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이론들이 기존에 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이론을 그냥 의존해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뭔가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론을 만들어 보면서 그 현상을 좀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가 theor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그럴듯한 설명이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설명이 잘 되어져 있고 잘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뭐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연구자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직접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설명하면 연역적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론 자체가 이미 설명으로서 관념화된 뭔가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실제 자료로부터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서 설명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맥락 기반, 그렇죠? 현장의 어떤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과정 기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 기반과 과정 기반의 이론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근거 이론은 크게 이 두 가지 결과물들을 산출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맥락 기반의 설명과 과정 기반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설명이 결국은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이론의 지금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스트라우스 코빈의 정의에 따르면 뭔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설명,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연역적인 설명이 아니라 귀납적인. 그래서 grounded theory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렇게 한 설명들이 훨씬 더 생생하다, 설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맨 밑에 나온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어떤 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가, 이게 결국은 연구 주제이자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떤 뭐 사회학이든
뭐 신문 방송하기든 우리가 뭐 교육하기든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이론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에서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연예인들 따르는가 이거에 대한 이미 설명드린 이론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뭐 새롭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으로서 교육학자로서 내가 관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혹은 10대 젊은이들이 그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왜 진짜 방탄소년단에 왜 저렇게 열광하는가를 내가 직접 그 아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왜 열광하는가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아이들에게 너네들 왜 그렇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니? 왜 그렇게 이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뭐 과다한 돈을 쓰고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죽고 못 살듯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니라고 직접 물어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의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 현상에 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결론을 내리면 그게 더 생생한 나만의 이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의미, 감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 이런 모든 것들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경험이자 세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라고 했지만 연구 참여자죠. 이 사람들이 직접 느낀 경험들 속에서 그 BTS의 열광 혹은 BTS에 푹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득권 혹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이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고 느끼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걸 설명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연구 참여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는가를 잘 정리해서 거기서 개념을 발견하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잘 연결 지으면 그것이 이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 이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이론이 결국 근거 이론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작용하는 매개 혹은 도구는 대부분 이제 언어겠죠, 언어.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담론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상학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니까 이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또 근거 이론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의 질문에 응답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적 기반으로 이 방법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어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이 개념을 체계화시켰고 그 제자인 블루머가 이걸 조금 더 정교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의 출발점은 약간 블루머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루머는 이제 이 어떻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왜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제 일원화시켰다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언어로서 나타나는데 그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걸로써 뭔가 의미를 주고받는 그런 교환, 상호작용의 어떤 매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닝과 랭귀지와 사고의 세 가지 원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를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데 거기 안에는 미닝,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이제 블루머의 3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1번, 2번, 3번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에 의해서 이걸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 언어, 사고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 화면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출발한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그게 이제 글레이셔라는 학자와 스트라우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글레이셔의 근거이론의 방법론, 그다음에 스트라우스와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스트라우스의 제자인 콜빈에 의해서 스트라우스 앤 콜빈의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셔머지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 방법론, 세 가지 형태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거이론의 세 가지 방법론적인 갈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출발점입니다. 자, 당연히 스트라우스도 상호작용주의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초기에는 이제 그라운드 티오리의 디스커버리,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해보자.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매직스 오브 퀄리티브 리서치라는 책을 이제 이게 질적 연구의 아주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서 방법론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라시아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 이론을 통해서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문제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본적인 심리사회학적 과정을 연구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뭐 무난하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실 연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뭔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뭐 니고시에이션하고 해결해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고 그 안에서 마음속에는 심리사회학적 과정들이 당연히 거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연구해 본다면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이제 근거 이론의 연구자들은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뭐 질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분석해서 그걸 설명해 보겠다.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레이셔와 스트레스의 일단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 표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엔 글레이셔의 방법론이고 오른쪽에는 스트레스의 방법론입니다. 자,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으나 나중에 이제 약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할 포인트고요. 이 두 학자는 학문적 배경들이 각각 다르겠죠. 콜롬비아 대와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시카고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뭐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스트라우스는 제자인 콜빈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글레이셔로부터 조금 차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은 이렇게 이제 Origins of Dying이라는 공동 저서를 통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저서를 여러분이 이제 유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의식 혹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뭐 병원에서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어떤
그 뭐죠? 정신병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 환자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환자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 심리적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뭐 그 사람들에서 뭐 설문지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의사나 간호사들이 탑다운의 방식으로 어떻게 그냥 전문적인 뭐 어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거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의 심리의 흐름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는 겁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직접 지금 시한부 인생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어떤 마음들이 들고 심리적인 번호가 어떤 것인가를 질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 응답을 분석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심정들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갖다가 근거 이론으로 개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동 출발했는데 이제 차별화되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이 베이직 퀄리티브 리서치라고 하는 책으로 뭔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약간 이제 방법론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다 보니까 글래시어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또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론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방식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고 우리가 이제 둘 중에 내가 원하는 방법론, 내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론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면담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대 선입견을 사실은 최대한 배제하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일단 스트라우스의 코빈 같은 경우는 이제 how에서부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what if라고 하는 질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질문을 나누어서 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ow의 질문이 뭐냐면 약간 기초적이고 일상적이고 혹은 표피적인 표면적인 질문이 how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what if는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때 what if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질문이 어떤 차원에서 하나는 표층적이고 표피적이고 하나는 심층적이냐라고 했을 때, 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응답은 되게 그냥 단순한 답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냥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되게 일상적인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at if 질문 만약에 만약에 갑자기 배우자가 뭐 사망했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되게 현재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뭔가 극단적이거나 뭔가 되게 미세한 미묘한 그런 상황을 가정의 상태에서 질문한다면 그 질문이 응답자들로 하여금 좀 더 뭔가 나의 신의 생각과 어떤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근거 이론의 질문들이 뭐 how나 what if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글래시어와 스트라우스의 차이점들에서 보시면 몇 가지 특징들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특징들만 우리가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문헌고찰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질문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잖아요. 그리고 숙지한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기존에 있는 그 연구의 내용들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연구의 틀에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트라우스 앤 코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문헌을 참고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석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현상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해석할 때 여기 이제 괄호치기 혹은 영어로는 이제 브라켓팅이죠. 이렇게 브라켓 가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연구자가 선입견이 바로바로 곁들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잠시 보류해 준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는 가로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문헌고찰을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자, 글래시어나 스트라우스나 보면은 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근거 이론을 어, 연구 대상자의 수는 뒤에 이제 제가 전반적인 그 방법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방법론은 뒤에 차근차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연구자,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들은 보통 근거 이론의 경우는 현상학적인 연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15명, 20명이 넘어가면 너무 자료가 많고 자료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 거기서 뭐 20명 사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상학적 연구 같은 경우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넘어가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BTS와 같은 어떤 연예인들에게 푹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연예인들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약간 유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가면서 10명들이 어떻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지를 자, 응답을 하겠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범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질적 연구는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응답들을 해석해 내 가면서 응답들을 범주화시키면서 거기서 구조를 찾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구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범주 안에서 결국은 중심 현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10명의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예인에 빠지게 됐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경우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왜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학업을 게을리하고 뭐 예를 들어 집을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이 학생들이 그러한 연예인에 올인하는 그러한 어, 문제 행동을 보여줬는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결국은 중심 현상이자 핵심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 밑에 보면 치매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들을 연구하는 그 연구 주제가 근거 이론을 통해서 되는 연구가 있다면 자, 근거 이론은 결국은 치매 병동에 있는 뭐 여러 간호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호업계에 종사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 흔히 이제 직업을 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만두는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겠죠. 그러면 그것이에서 간호사의 경험에서 그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중심 현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뭔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중심 현상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환자들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고 간호사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알고 싶으면 간호사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중심 현상을 연구자는 발견해내는 것이 질적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게 고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글래시어나 스트라우스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뭐 스트라우스는 중심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연구의 목표였다면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이고 사회적인 뭐 심리적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앞에서 이렇게 앞에 처음에 나왔던 글래시어가 얘기했던 이 기본적으로 근거 이론의 방법론을 개발할 때 이걸 알고 싶어서 연구를 근거 이론을 개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학자의 차이점을 보면 분석 과정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글라시아 같은 경우는 개방 코딩, 선택 코딩을 하되 약간 뭐 이론적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래시어가 강조했던 이제 글래시어가 약간 좀 더 초창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래시어는 근거 이론 방법론을 개발할 때 기존의 어떤 이걸 체계적으로 근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글래시가 제시한 틀입니다. 그게 이제 화살표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자, 보시면 이 화면의 맨 밑에 보면 글래시어가 1978년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개념화를 한 거죠. 그래서 글래시어가 코딩할 때 그 코딩에서 질문군, 패밀리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질문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모든 질문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연구 주제에 맞는 그런 질문군들을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메뉴에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사고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쭉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 중간 정도 보면 degree family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러면 그 정도를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중간에 노란색으로 strategy family 그러니까 질문의 분입니다. 패밀리는 질문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응답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알고 싶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글래시어가 1978년에 개발한 그런 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코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이 모든 질문의 범주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게 이거 활용하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체계적이고 뭐 엄청난 연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 연구 주제에 맞는 한두 가지의 질문군들을 통해서 질문들을 뽑아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죠. 10명의 참여자들이. 그러면 10명의 참여자들 응답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글래시아가 얘기한 이론적 코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 코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글래시아는 이 이론적 코딩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스페서 코드는 약간 이 이론적 코딩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너무 체계적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새로운 학자들이 이런 방식을 쓰기는 굉장히 체계화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서 코드는 개방 코딩, 선택적 코딩, 축 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 세 가지 코딩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수코딩의 방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방 코딩은 무엇이고 선택적 코딩은 무엇이고 축 코딩은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두 연구 방법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처음에 근거 이론은 두 가지 이론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신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패러다임, 뭔가 설명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 모형, 그래서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 모형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축 코딩은 결국은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주의사항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응답자들이 응답들을 쭉 코딩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글래시어의 방법을 쓸지 스트라스의 코딩의 방법을 쓸지를 이제 처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연구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코딩할 때 너무 억지로 기존의 틀에 맞추진 마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론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라운디드 티어리에서 이제 샤메지의 방법론입니다. 샤머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냐면요. 문화인류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문화적인 현장에 가지고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근거 이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원시 사회, 원시 구조에 가가지고 몇 년, 몇 개월, 최소한 몇 년, 몇 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문화 집단에서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매일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근거 이론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 집단 안에 있는 특정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근거 이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문화기술지 현장 안에서의 근거 이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생각하면서 샤메지의 방법론은 그런 성격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 그림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자, 어, 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티어리의 샤메지의 문화기술지 바탕으로 한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현장에서 이제 메모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초기 메모. 현장에서 되게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현장에서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연구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메모라는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료 수집을 이제 메모에 적혀 있는 그런 뭐 질문의 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게 어,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메모지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료 수집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모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이제 응답자들에게 내가 연구 생각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모지에 적힌 질문들을 쭉 하겠고 그 응답들을 잘 기록하면서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국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 따라가 보시면 자, 이 메모지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내용 주제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결국 세 사람의 연구 방법론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문화기술지적인 현장에서 근거 이론을 수행한다 그러면 샤메제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나는 약간 전통적으로 좀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래시어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그래도 좀
최근 것이고 좀 더 개량화된 근거 이론 연구 방법은 이제 스트라우스 앤 코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는 이 세 사람의 그 코딩하는 그 스킴이라고 하죠. 계획도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코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가져와 본 겁니다. 자, 보면 글레이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리스트의 내용들도 많죠. 여기 보시면 5번의 밑에 보시면 거의 18개의 아주 디테일한 코딩 패밀리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근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코딩 방법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 글레이셔와 스텔스는 처음에 일단 개방 코딩을 한다는 거잖아요. 1번. 이것은 응답들을, 의미 있는 응답들을 쭉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방 코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레이셔는 선택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텔스 코딩은 축 코딩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글라시아 같은 경우는 뭔가 선택 코딩한 내용들을 좀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 이제 이론적 코딩의 이 스케줄 내용에 따라서 코딩을 해나간다. 그리고 결국 맨 밑에 핵심 범주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6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여기에, 이게 무슨 색인가요? 분홍색도 아니고 주황색 같은 이 핵심 범주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글레이셔의 이론의 목표 지점은 기초적 사회적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스 코벤 같은 경우는 개방 코딩. 자, 응답들에서 의미 있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쫙 나열해 놓는 거고요. 축 코딩은 그 나열된 것들이 뭔가 모여질 수 있는 그 축을 만드는 게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선택 코딩은 스타스 코딩 선택 코딩은 여러 가지 축이 있겠죠. 뭐 10개에서 뭐 20개 이렇게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이 있으면 그 축들을 쭉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선택 코딩이라고 스트레스 코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물론 이제 핵심 범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코딩의 기본적인 코딩의 뭐란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샤메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문화기술제 현장이니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참조해서 나중에 연구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 따라서 자세한 강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번양원의 논문에서 근거 이론의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는 그런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 위에는 중심 현상을 놓고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결과 이렇게 네 가지의 인과관계의 이론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딩을 해서 코딩의 내용들을 모으면 이것의 그 하나의 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서는 네 가지 축이 거고요. 사실 스텔스의 코빈의 모형은 왼쪽에 맨 밑에 있는 6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소가 6가지가 있잖아요. 인과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로 묶고, 그다음 맥락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로 묶고, 중재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묶고, 이렇게 6가지를 묶어서 그 중에서 이제 중심 현상에 해당되는 응답들을 그 코딩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룹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그룹으로 만들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결국은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론화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왜 부부들이 이제 이혼에 이르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혼을 경험한 부부들을 놓고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이혼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이라든가 정말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이가 흐트러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인과적 조건에 해당되는 응답들이겠죠. 뭐 그걸 모아서 인과적 조건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적인 조건도 있겠고, 그다음 결과적 조건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 조건에 집어넣겠죠. 응답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연구자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이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결국은 이혼에 만들게 되는 중심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들로 중심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이 6가지 논리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글래시어 이론, 그다음에 스타스 코빈의 이론들은 어떻게 이 코딩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아까 나오잖아요. 스타스 코빈의 방식과 글래시어 방식이 개방 코딩은 똑같은데 추 코딩, 선택 코딩에서 순서가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이 학자들은 이 서로 다른 순서의 방법론을 개발했는가.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샤머지 같은 경우는 약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딱딱 나열된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의 그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코딩으로부터 이론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샤메즈의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 코딩을 자, 근거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응답한 응답들을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그룹화 시켜서 그 그룹의 성격들을 이게 중심 현상이냐 원인적 조건이냐 맥락적 조건이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걸 구조를 짜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뭔가 반복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을 하면 그 응답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응답한 내용들은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론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귀납이라는 건 사람들의 응답에서 이론의 구성 요소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개념화를 하고 범주를 만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중간 오른쪽 중간에 텐테티브 약간 잠정적인 미니 띠오리를 만들겠죠. 아,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잠정적이니까 다시 한번 계속 다른 데이터들을 계속 참조해 나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추론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코딩이라는 것은 결국 응답들을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 응답들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의미에 부여된 것을 그룹화하는 거고 그 그룹화하는 것이 결국은 추론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잠정적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인터뷰 자료들을 분석하다가 그걸 이제 가설적인 그 추론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 이 이론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완성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학자들의 방법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근거 이론이 어떤 그 개요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제 블루머의 세 가지 요인들, 사고와 의미와 언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상호작용해서 현상에 대한 응답자, 참여자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성을 잘 분석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 수집을 하고, 코딩을 하고, 범주화를 하고 범주화 속에서 핵심 범주 그리고 중심 현상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방법은 뭐냐면 근거는 기본적으로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보면 오른쪽 화살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개념, 이 개념이 결국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이론을 만드는 작업이죠.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 이론에서부터 사례를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게 연식식 방법인데 근거 이론은 이게 아니고 사례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들을게요. 응답 내내, 응답 하나하나가 다 사례입니다. 그걸 잘 종합해서 개념화 혹은 이론화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론화의 방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위쪽에 양쪽 화살표. 맥락 기반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패러다임 모형을 만드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패러다임 모형을 이루는 요소는 6가지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스트라우스 코빈이 강조했던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과정, 흐름은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패러다임은 말 그대로 정적인 어떤 이론의 모형, 오른쪽의 과정은 과정, 프로세스지 않은 흐름이잖아요. 동적인 이론의 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 이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 이루는 방법의 종합적인 그림입니다. 자, 기본 원리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뭐 참여자는 뭐 20명, 30명,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많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우리가 포화 상태에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죠? 포화 상태. 우리가 동시에 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우리가 정해놓은 숫자들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20명, 뭐 10명, 20명이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응답들이 보니까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사람, 5사람, 10사람까지는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20사람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미 20명 안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1명, 22명 인터뷰를 하다 보면 거의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중지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근거 이론은 뭐 한 20명 정도 하면 되고요. 현상학보다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거. 자, 연구 절차는 이 과정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관찰하거나 문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는 게 이제 면접이겠죠. 문서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이 문서로 나타나 있으면 그 문서들을 가지고 쭉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나 이런 데, 게시판이나 이런 데, 또 어디 그런 그 사람들의 목소리 많이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러니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문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서 뭔가 일어나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을 하겠죠. 그래서 개념 형성, 범주화에서 중심에서 나타난다. 자, 패러다임과 과정 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근거 이론이 탄생한다. 누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료 분석을 했을 때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한다. 이게 스트라스 코빈의 방식,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범주화를 하되, 자, 범주화라는 건 뭐예요? 응답된 자료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이론적 포화다. 그 상태까지 하는 거고요. 자, 패러다임과 과정 두 가지 모형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자,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보시면 이론적인 샘플링, 그다음에 이론적인 포화, 세츄레이션 나타나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코딩을 하고 컨텐츠 컴패리션 계속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존에 있는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인 비교인 거고 잘 비교가 되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까 그 복잡한 이렇게 동그라미 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게 시크릿할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처음에는 한 10명만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려 했는데 내가 이 10명으로부터는 뭔가 만족스러운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 참여자를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계속 현장에 가서 자료 수집하고 뭔가 분석해 가면서 부족하면 조금 더 연구실에 와서 조금 더 뭔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순환적인 프로세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근거 이론의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주제를 보시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온 알고 싶은 연구자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들은 현상학적인 연구 주제보다는 조금 가벼운 연구 주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현상학 연구는 되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질문의 깊이도 훨씬 더 깊어야 되고 연구자가 그 응답을 해석을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근거 이론은 참여자 수가 더 많을 수 있고 그 많은 응답들을 잘 정리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근거 이론이 연구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각각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서 어떻게 광고가 만들어지는가를 흔히 말하는 광고쟁이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광고라는 거를 이 사람들 어떤 마인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 광고가 만들어지지?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주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혼 과정에 대한 그런 연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자, 자 보시면 이제 이 광고 연구에서는 자, 이론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죠. 이론적 배경들. 5가지 이론적 배경들을 이 논문에서는 바탕으로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적 배경에서 질문들을 이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으면 연구자가 자, 광고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전혀 모르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광고와 이런 여기 5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기존 이론에서 질문을 추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인터뷰, 여기는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질문 인터뷰의 절차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핵심적인 질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3번, 4번, 5번 이겠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이 연구에 참여한 광고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광고가 만들어진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어떻다고요?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서 혹은 이 비슷한 연구를 했던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이 연구 분야가 학문적 분야가 많이 오랜 역사도 있고 많은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진짜 그 이론이 내가 근무하는 혹은 내 도시에 있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 회사나 어떤 특정 광고 회사의 그 문화 속에서는 진짜 그 회사도 기존에 있는 이론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만들어지나? 그걸 내가 직접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뭔가 이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비슷한 사람들을 모여야 되겠죠. 동질적 표본.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초보 광고인들이 광고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만들지를 연구하면 뭐 3년 이내, 5년 이내 초보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문 광고인들 아니면 뭐 인류 회사에서 광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그럼 당연히 벤처 기업이 아니라 인류 회사 가가지고 거기 대단한 스펙을 지닌 광고쟁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그래야지 공통된 속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동질적 표본을 어,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본은 연구 참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도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론적 표절입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론적 표절을 하냐면 그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들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표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죠?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행태를 보이는가? 그럼 당연히 그 마약에 빠져들었던 중독자들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뭐라 그 그룹들이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그 중독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이론들이 나오겠죠. 이게 결국은 이론적인 표집이다. 그래서 이론적 표집, 의도적 표집, 동질적 표집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구 창의의 사이즈는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뭔가 리컬시브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층면답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심층면답 외에도 다른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그재그식이라고 하는 게 연구 현장과 그다음에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처음에 픽스해가지고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론적 틀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스트라우스는 이론을 계속 참조하라는 거고요. 글래시어는 이론은 마지막에 뭔가 해석을 할 때 기존의 이론을 마지막에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범주들이 포함될 때까지 분석한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근거 이론 질문들, 예를 들어 도입 질문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이게 도입 질문들이고요. 본질문들. 그러니까 본질문들이 핵심적인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 이론에서는 그런 그 질문들을 보여줬죠. 여기 1번, 2번들이 약간 도입 질문, 3, 4, 5번이 본질문, 6번들이 이제 약간 이제 추후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로 질문을 나눌 수 있겠다. 자, 마무리 질문은 핵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질문들이 서로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마무리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자, 처음에 이제 개방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추 코딩, 선택 코딩을 한다. 이게 누구의 방법론이라고요? 스트라우스 코빈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개방 코딩을 통해서 범주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범주를 나누는 겁니다. 추 코딩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고요. 선택 코딩을 통해서 과정을 만든다. 패러다임은 정적 패러다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이 무엇이냐를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자, 다시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표에는 인과적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표 4는 중심 현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았고요. 그것을 코딩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자, 광고 이론에서 취업 동기를 묻는 질문은 이거는 어떤 속성과 어떤 차원을 가졌다라고 이 틀을 짜는 겁니다. 경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속성이고 경력이 기냐 짧냐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차원을 보면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나오는 겁니다. 넓냐, 낮냐, 길냐, 짧냐, 뭐 독립적이냐, 기능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 OX로만 나누는 거예요. 이 설문지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뭐 5점 척도, 7점 척도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적인 연구를 할 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그냥 크다 작다 두 가지로만 나눈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고 그 응답들에 따라서 이 질문들의 응답은 인과적 조건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론에서 기존의 이론에서 이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구 대상만 다른 거예요. 이론은 그대로 기존의 이론을 갖다가 쓰되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고 뭔가 새롭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 범주화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범주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식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코딩된 하나하나의 뭔가 변수들이고요. 그것을 이제 모으겠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모아서 하위 범주로 만들고 그걸 묶어서 개인적인 배경, 이 직업 여건, 작업 여건 만들고 이 두 가지 걸 모아서 이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크게 6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6가지. 이 패러다임 6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죠? 인과적 조건 혹은 중심 현상. 이렇게 이제 연구자가 이 틀,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를 논문 안에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되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이 코딩 범주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객관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가는 방식으로 그 의미와 이 코딩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묶는 과정에서는 되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연구자가 자, 이 어떻게 이 범주들을 묶어야 되지라고 하는 거 묶는 방식은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는 이 광고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연구자는 똑같은 응답의 내용이지만 아니야, 광고가 실제 결정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핵심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질적 연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논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왜 자료 전사 및 코딩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온 위기 부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응답을 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쭉 하면 응답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악화된 관계를 남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 이 응답을 남편의 경우 악화된 관계에 불인식하는 응답으로 개념화하고 그 범주 안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남편의 경우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겠죠. 그러면 이것은 자존감 손상의 범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각각 그 범주 속에 서로 다르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부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신뢰감을 잃고 이혼을 생각에 드는가를 나중에 이제 결론을 짓게 되겠죠. 이게 응답과 이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범주하고 그 중에서 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핵심 범주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결국 연구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연구니까 이 표를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짜는 것 뿐입니다. 이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디테일한 개념들, 이게 세부적으로 코딩된 내용들을 오른쪽으로 점점 이제 범주를 묶어서 이거는 제가 하나의 그냥 화면만, 하나의 표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인적 조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코딩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되게 객관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묶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샤메즈 같은 경우는 코딩하는 방식을 되게 이제 초기 코딩과 일반화 코딩, 이렇게 이니셜 코딩과 여기 제너럴 코딩이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면 왼쪽에는 이제 샤메즈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가볍게 코딩을 하다가 그걸 묶어서 되게 비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묶어서 나중에 제너럴한 코딩을 한다, 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딩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중에는 첫 번째, 개방 코딩입니다. 이거는 범주화와 관련된다고 했죠.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성과 차원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왔던 속성과 차원의 개념입니다. 속성과 차원으로 나눠진다. 처음에 이제 글래시어가 이런 식으로 개념화 했잖아요. 이것도 뭐 그 틀은 크게 차이가 없겠죠. 속성과 개방 코딩은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코딩한 어떤 변수가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속성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차원이라고 하는 거, 이걸 2개로 나눌지 5개로 나눌지 10개로 나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꼬리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추코딩은 자,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여기 보시면 그 추코딩의 패러다임 해당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6가지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6가지의 패러다임. 그죠? 크게 이제 여기 이제 2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맥락 조건, 중재 조건을 합치면 5가지고 나누면 6가지입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A, 중심 현상이죠. 그다음에 인과 조건,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기를 인과 조건,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상호작용 중, 그다음에 세 번째 맥락 중재 조건,
그다음에 결과 조건, 이 6가지. 중심 현상, 인과 조건, 상호작용 전략, 맥락 조건, 중재 조건, 그다음에 결과 요인. 이 6가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표로 이걸 도식으로 만들면서 이론적인 모형을 구축한다. 패러다임 모형 구축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들어갔던 거고요. 뒤에 이제 어떤 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코딩은 과정 분석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10명 가지고 하면 질문을 보통 아까 그 광고 연구에서 보지만 질문부터가 한 3, 40개가 되잖아요. 3, 40개 질문을 쭉 던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을 쫙 의미 있는 응답들끼리 쭉 코딩화해서 쭉 이렇게 이게 큰 표면에다 펼치듯이 펼쳐 놓는 겁니다. 그렇게 펼쳐 놨을 때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범주화 시키는 거죠. 자, 개방 코딩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범주를 묶는 것이 이제 하위 범주, 그다음에 범주로 묶겠죠. 하위 범주를 묶으면 큰 범주가 되겠죠. 그렇죠? 큰 범주. 그리고 그 범주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중심 범주입니다. 이게 추코딩. 범주들 아까 6가지 중에서 핵심을 찾는 것이 추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그 중에서 범주를 묶는 거, 그죠? 까지가 개방 코딩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중심 범주를 찾는 것이 추코딩 단계라고 보시겠죠. 그다음에 중심 범주에 차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결국은 이 범주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 코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범주들이 뭐 시간의 순서나 논리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거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정 모형입니다. 이게 과정 모형. 그다음에 과정 모형이 아니라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중심축으로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는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중심 범주를 통해서 축 코딩을 통해서 패러다임 모형 만든 것과 이 3번째의 이야기 구성을 통해서 선택 코딩을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과정 모형을 만드는 것 2가지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패러다임 모형은 아까 6가지 이거죠. 자, 이 6가지가 6C에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글래시아의 여러 가지 그 변수들 패밀리 군에서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해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스 코빈의 이 6가지 모형도 결국 글래시아가 처음에 개발한 이 6가지 C, 그러니까 cause, context, contingency 이런 C들을 각각 이제 6가지로 약간 이름을 바꾼 거죠. 이걸 가지고 쓰는데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6가지잖아요. 중심 현상. 그리고 중심 현상을 만들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가 맥락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 중심 현상을 놓고 사람들이 뭐 부부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중재적 조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중재적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6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되느냐? 어떤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재적 조건이 빠질 수도 있고요. 맥락적 조건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다 넣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인적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심 현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중심 현상을 놓고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게 이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2가지는 뭐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스트라스 코브니 모형에서는 6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하니까 그 틀을 가지고 이 6가지 축을 찾는 겁니다. 이 중심 범주가 6가지가 있을 때 그 범주 6개 중에서 중심 범주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광고 모형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6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패러다임이죠. 이건 되게 정적인 모형이라고 보여줘서 패러다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정 분석은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 어떻게 해서 그런 흐름이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분석이라고 물론 붙여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온의 흐르는 과정이죠.
여기 보시면 갈등, 자존감 손상. 여기서는 자존감이 손상된다는 게 핵심 범주로 판단을 했어요. 이게 결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의 자존감을 건들면 이거는 남편이 뭐 남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시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되게 신뢰감을 깨뜨리는 핵심이다. 이런 원인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해서 결국은 단절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패러다임 모형에서 이 요소들이 밑에 이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밑에는 패러다임 모형, 위에는 이렇게 과정 모형이라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거의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A, B, C,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심은 뭐냐면 핵심 범주가 완성, 창조, 자각, 창조, 완성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놓고 맥락, 중재, 뭐 인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광고 회사 안에서 뭐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카피를 만들어도 이제 위에서 그 오더 위에 이제 오너들의 어떤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중재적 조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거 이론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이제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주제는 이제 결혼 과정을 통해 본 모 자녀 관계 변화가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이렇게 스트라우스의 코빈의 이 패러다임 모형을 참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 이 방식대로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고민했다, 표본 추출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지속적으로 비교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들이 이게 제대로 해석 코딩됐는지 뭐 검증했다 이런 거죠.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분석했다 혹은 계속 인터뷰를 했다 이런 거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 면접과 관찰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과정이니까 결혼한 자녀들 연구 대상이죠. 어머니 이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그 사람들랑 인터뷰를 해서 이제 통합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방 코딩, 추 코딩, 그다음에 선택 코딩도 하고 과정 코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타스 코빈의 용어에서는 개방 코딩, 추 코딩, 과정 선택 코딩으로 끝나지만 과정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래시어의 뭐 용어 이런 것들을 뭐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이론들을 섞어서 이제 써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밝히는 거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근거 이론을 제시하고 관계 모형을 결혼 과정을 통한 모 자녀의 관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논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표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와 봤는데 아까 이제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왼쪽에 있는 세부적으로 코딩된 요인들을 오른쪽에 보시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이렇게 범주화를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자녀의 결혼 과정 패러다임, 그다음에 어머니의 관계 변화 인식의 패러다임 이렇게 약간 주제를 나눠 가지고 패러다임 모형을 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왼쪽에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밑에 어머니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이 패러다임 틀 안에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응답들을 쫙 정리해 가지고 이 표를 만드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녀나 어머니나 공통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중에서 가운데가 공통적인 거고 아까 패러다임 모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 중심 현상, 뭐 노란색이 상호작용, 그다음에 파란색이 결과 요소이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용, 상호작용. 자, 중심 현상과 맥락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5가지, 6가지를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이론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이 있겠죠. 그중에서 뭐 통제, 의존, 의뢰, 뭐 회생, 뭐 이런 희생 이런 네 가지 의뢰에 따라서 자, 이 질문들을 갖다가 16가지로 범주화하고 그 범주를 통해서 타입이 유형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7가지 유형으로 이 부모 자녀들의 이분들의 그 어떻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관계성이 형성되고 어떻게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가의 유형을 우리가 뭐 MBTI 유형을 나누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참여자들이 뭐 통제적인 성격을 띤 어머니가 있겠죠. 되게 의존적인 성격을 띤 어머니가 있겠죠. 이렇게 16가지로 나눈다면 사례 4는 통제 상실형이고 뭐 사례 2, 9, 7은 통제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조금 더 역동적인 그림으로 보여오면 이게 상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 입장과 어머니 입장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7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론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가는 순수하게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무리하거나 뭐 아니면 근거가 약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 이론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7가지 중에서 가장 뭐랄까 사례가 많은 분명한 사례들을 4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고 그 그룹들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모 자녀 간 뭐 이런 경계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거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썼는가에 대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여러 이제 근거 이론을 활용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제목을 맨 위에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는 근거 이론을 활용해서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가면서 쇼핑 행동을 결정하지라고 하는 이제 광고학이나 소비자학에서 이런 연구를 하겠죠.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거 이론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론적 표현을 추출했다. 개방 코딩, 슈코딩, 선택 코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트라스 코빈을 모형을 썼다는 거고요. 자, 연령대별로 이렇게 25명을 뽑았다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들을 쭉 하면 응답자 이제 25명이니까 응답자들을 쭉 이렇게 응답들 분류를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쇼핑 과정에 대한 약간 맥락 모형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맨 밑에 보이듯이 어떤 과정 분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약간 뭐 과정들이 복잡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논문에서는 요는 이제 25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광고 어떤 쇼핑을 결정했는지를 그 생각들을 들어보고 분류하고 맥락을 보여주고 맨 밑에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논문에서는 임상 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무례한 경험. 자, 여기는 간호대학생이니까 아직 수습생이니까 뭐 환자가 됐든 아니면 뭐 의사나 그 병원 뭐 약간 고위 관계자가 됐든 사실은 무례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들었을 때 이 간호대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는 연구 주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에 나와 있고요. 5명의 간호학과 16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일대 심층 면접 당연히 했겠고요. 면담 횟수는 뭐 사람에 따라서 1에서 3회 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스트라스 코빈의 방법론을 통해서 3가지 코딩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참여한 10회 모임에서 뭐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뭐 관찰했다라도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심층 면접도 하고, 그다음에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권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 결과를 이렇게 쭉 이 논문에서는 이제 표로 영어로 표시로 제시한 논문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왼쪽에 세분화된 코딩의 내용들이 오른쪽에 가가지고 맥락과 그다음에 인터비닝, 참조, 이게 이제 센트럴 피노미넘이 중심 현상을 맨 위쪽에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맥락적 요인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밑에 약간 개입의 조건들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상호작용 전략들 맨 밑에 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논문도 뭐 이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연구의 그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의 방식이 얼마나 방법론적으로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 기존에 이제 연구의 방법론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검토해보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논문의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빨간색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인의 은퇴 후 삶의 적응에 대한 글레이셔의 근거 이론적 접근,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글레이셔 방법론을 썼겠구나.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여러 노인들 은퇴 후에 어떤 방식으로 마인드가 변하고 삶의 적응 과정을 겪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노인인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인인지, 아니면 뭐 홀로 사는 그 독거 노인인지, 아니면 되게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노인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찾는 게 더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임신기 부부의 첫 부모됨 과정, 적응 과정. 이것도 이제 주제가 좀 세밀하긴 하죠. 부부들이 있는데 임신기 부부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부모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심리적인 변화를 겪겠죠. 그래서 그 적응 과정을 근거 이론을 방법으로 알겠다. 근데 이제 이 근거 이론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이제 논문에 좀 더 들어가 봐야 확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상현실 교육에서 몰입의 생태를 보겠다. 근데 근거 이론적인 접근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몰입을 통해, 가상현실 여러 가지 방법을 있겠죠. 근데 교육이 있고 게임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교육하는 경험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몰입을 하는가. 근데 이거는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의 몰입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 이론의 방법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근거 이론에 대한 설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